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에릭 와이너가 지은 책이고요. 김하연 옮김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입니다. 이게 지금 녹음이 세 번째예요. 제가 보통 녹음을 딱 한 번에 거의 끝내는데 실수가 있어도 그냥 그걸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한참 읽고 있는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켜서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은 총 크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고 1부가 새벽, 2부가 정오, 3부가 황혼이라는 하루의 이제 일과처럼 하루의 시간 흐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인생으로 비유하신 것 같아요. 네. 각 챕터마다 한 4개나 5개의 소챕터가 있고 그 소챕터는 한 명의 철학자의 사상과 이 작가 에릭 와이너의 어떤 수필적인 에세이 같은 느낌의 글들 안에 그 철학을 녹인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읽기가 좀 수월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매력적인 글솜씨로 빌리 브라이슨의 유머와 알랭드 보통의 통찰력을 만났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공자 이야기가 나오는 챕터를 좀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 글 소개하는 첫 번째 페이지라기보다 이 표지를 접는 부분에 그 적혀 있는 짧은 글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읽어드릴까 해요. 여행은 아침에 철학적 행복을 찾는 모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침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아침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아침은 재탄생의 시간이지만 상상 가능한 최악의 하루를 떠올리기도 한다. 네. 아침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아침은 커다란 적이었다. 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침대에서 5분만 덜을 외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체로 침대에서 나오는데 성공했다. 침대에 나오는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만한 대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전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침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만한 대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네. 쭉 스킵하고 이처럼 에릭 와이너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선택한 철학자들의 통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제시해준다. 폭력이란 상상력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간디부터 걷기란 자극과 휴식, 노력과 게으름 사이의 정확한 균형이라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루소까지 지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전염성을 품고 있었던 14 철학자들의 말과 생각이 우리에게 천천히 기차의 속도로 다가온다. 네. 이 책의 소개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은. 공자 챕터를 읽을까 하는데 이 페이지도 좀 상당히 많아서 앞부분은 좀 스킵을 할게요. 앞부분에 이 에릭 와이너가 뉴욕 이 공자 챕터에서 이제 제목이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이에요. 그래서 에릭 와이너가 앞부분은 정말 친절이 없는 뉴욕의 한 지하철을 들어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뉴욕의 지하철을 떠올리면 어디론가 바삐 움직이는 개별 개인적인 사람들,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때로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인스턴트 음식이 많이 벌어져 있고 뭐 그런 약간 상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뉴욕 지하철을 탔다. 근데 왜 탔냐면 이곳은 정말 친절이 없을 만한 곳인 것 같아서 탔다. 이곳에서 뭔가 친절을 찾아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중간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문에 가까이 서 있지 마십시오. 나는 올바른 의례적 행위 따라 문에서 멀리 떨어진다. 근처에 있는 한 여자가 거대한 던킨 도너츠 컵을 품에 안고 있다. 마시지도 먹지도 말라는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동이다. 마사지를 읽었네. 마시지도 먹지도 말라는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동이다. 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남자는 여자보다 더하게 배낭에서 피자를 꺼내 우물우물 먹고 있다. 열차 내 방송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라 깜짝 놀란다. 승객 여러분,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 마십시오. 타인은 신뢰할 수 없으며 이제 이런 대도시에는 친절이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친절을 원하면 작은 마을로 가야 한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열차가 53가역에 진입하고 문이 열리자 존 레넌의 이미진을 부르는 버스커의 목소리가 열차 안을 가득 채운다. 음정이 조금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감동적이다. 이미진은 공자가 상상한 유토피아, 위대한 조화의 음악 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정함은 잔인한 의도가 아닌 상상력의 부족의 결과이다. 불친절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지 못하며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한다. 하지만 존 레넌은 말한다. 노력하면 어렵지 않아요. 공자도 말한다. 지위를 원하면 남의 지위를 얻도록 도와주고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남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 지위를 원하면 남이 지위를 얻도록 도와주고 성공하고 싶으면 남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존 레넌의 짧은 등장이 열차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가 더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물론 수량화할 순 없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다. 친절이 더 많은 친절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싶다. 레몬글라스 차를 타는데 이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커넬가역에서 내려 중국 음식점에서 내려 점심을 먹기로 한다.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다. 식당은 F노선처럼 사람들로 붐비지만 공간은 덜 낡았고 냄새도 더 좋다. 네, F노선은 지하철 뉴욕의 F노선을 말합니다. 몇 명이에요? 식당 주인이 화가 난 것처럼 소리친다. 내가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기도 한 것처럼. 한 명이요. 내가 소심하게 검지 하나를 들고 말한다. 다른 손님하고도 같이 앉아도 괜찮죠? 괜찮지 않지만 말은 하지 않는다. 요 기분 저도 많이 알아요. 혼자 밥 먹으러 갈 때가 꽤 있는데 괜히 미안해져요. 혼자 밥 먹으러 가면. 네. 소리 지르는 남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 식당 주인은 독일 관광객 무리 옆에 나를 앉힌다. F노선처럼 뉴욕시의 중국 음식점도 그리 친절한 곳은 아니다. 서비스는 좋게 말해야 퉁명스럽다. 종업원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를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주문하고 먹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지하에 흐르던 자유로운 마음이 이곳에서도 흐르며 딤섬과 청경채에 스며들고 금속 찻잔 속에 담긴다. 이 친절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친절이다. 기꺼이 다른 손님과 한자리에 앉으면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새우 슈마이를 즐길 수 있다. 명시적인 규칙이 아니라 암묵적인 규칙이다. 이런 규칙이 중국 음식점의 예, 올바른 의례적인 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규칙들은 친절을 담는 그릇이다. 이 중국 음식점은 공자가 말한 인의 5가지 항목, 공경과 아량, 신의, 민첩함, 친절 중 상당수를 해낸다. 직원은 어느 정도까지 공경하는 태도로 나를 대해주며 확실히 신의가 있는데 더 오만한 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들은 민첩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절하다. 아량?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5개 중 4개면 훌륭하지 않나. 네.
요 공자가 말하는 인에 대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어떤 친절과 예의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알맹이가 없는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약간의 형식을 좀 취해주는 것만으로 좀 서로 간에 어떤 인간미는 확 돌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좀 친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형식에 대한 것들이 있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퀸스를 구불구불 지나는 F노선으로 돌아와 다른 승객들을 스캔하며 궁금해한다. 저들은 좋은 사람일까? 친절할까? 우리 모두가 인을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 이거 이 전에 좀 나왔는데, 이 공자의 인이 여러 가지 의미를 있는데, 이 저자는 공자의 인을 인간다운 마음으로 제일 해석하고 싶다고 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나오는 겁니다. 잠깐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공자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에게 인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었다. 이는 논어에서 105번 등장하는데 그 어떤 단어보다 많은 횟수다.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동안 연민, 이타주의, 사랑, 어진, 진정한 선, 온전한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인간다운 마음이다. 네, 이렇게 있어요.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이 인간다운 마음이다. 네. 인간다운 마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 아니면 인은 일부 특별한 존재, 공자가 말한 군자, 즉 더 도덕적인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 본성에 관한 질문은 철학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토마스 홉스 같은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사회가 이 야만적인 성향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믿었다. 루소 같은 사상가들은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킨다라고 믿었다. 그리고 프랑스 실존주의자 시몬 드 보부아르처럼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본성이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자는 사람들은 선하다 쪽이다. 이로부터 한 세기 후에 맹자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다. 맹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근거로 한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당신이 자기 문제를 고민하며 한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우물 가장자리에 서서 비틀거리며 안으로 떨어지려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맹자는 아마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아이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당신이 인간이며 측은해하는 마음이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마음의 동요를 경험한다.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맹자는 말한다. 네. 맞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다 좀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가로치고 하지만 맹자는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아이를 도울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측은한 마음과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많은 좋은 의도가 그 사이로 떨어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저 이 책 이 부분 좀 좋더라고요. 측은한 마음과 행동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압구정에 읽었던 친절은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좀 울림이 있습니다. 네. 마음과 행동 사이의 거리. 네. 맹자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 선함을 지닌다고 말한다. 황폐해진 산이 계속 새싹을 틔우듯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안에도 잠들어 있는
친절이 있다. 제대로 걸음을 주면 모자랄 것이 없으며 걸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들어 죽을 것이다. 친절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 능력과 같다. 우리 모두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하지만 그 능력은 부모님이나 로제타 스톤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 로제타 스톤? 뭐죠 이게?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타고난 친절함은 반드시 밖으로 끌어내줘야 한다. 공자는 그 방법이 바로 공부라고 본다. 논어는 공부를 칭송하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배우고 있기니 즐겁지 아니한가. 네.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공자의 공부는 기계적 암기를 뜻하지 않는다. 심지어 배움 그 자체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공자에겐 더 깊은 뜻이 있다. 바로 도덕적 자기 수양이다. 우리는 교육받은 내용을 배운다. 수양한 것은 흡수한다. 작은 친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민에서 나온 행동 하나하나는 곧 삼나무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 나무의 키가 어디까지 자랐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네. 네. 로제타 스톤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개발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인가 봐요. 로제타 스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라 로제타 스톤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 그게 이제 이런 뜻이었나 봐요. 네. 이게 외국 분이라 문화가적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이어가 볼게요. 공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정말로 인간 본성이 원래 선한 것이라면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할까? 칭기즈칸에서 히틀러까지 인류의 역사는 피로 쓰여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텔레비전을 틀거나 노트북을 열면 공자님도 아실 거라고요. 뉴욕에는 온통 나쁜 소식뿐이다. 테러 공격과 자연재해, 정치 싸움, 친절은 휴업 중이다. 또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친절은 우리가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늘 그 자리에 있다. 하버드 대학의 고 생물학자 스티브 제이 굴드는 이 현상에 거대한 비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한 번의 악랄한 사건은 1만 번의 친절한 행동으로 상쇄될 것이다. 우리는 길가에서, 집에서, 뉴욕시 지하철에서 이런 친절한 행동을 매일매일 목격한다. 한 나이 많은 여성이 11월의 추위를 이겨내고 동네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준다. 회의 시간에 늦은 회사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싱글맘의 장 본 짐을 차로 옮겨준다.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하네요. 네. 한 손에 스케이트보드를 든 10대가 주차요금 징수기에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보고 25센트 동전 하나를 밀어넣는다.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평범한 친절이 존재하지 않거나 영웅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맞아요. 이런 곳곳에서 지금 이런 친절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울림이 있었어요. 네.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친절의 힘을 기록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의무이자 거의 성스럽기까지 한 책무라고 굴드는 말한다. 냉철한 과학자인 굴드는 선함을 기록하는 데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친절은 귀하게 여기면 더욱 늘어난다. 친절에는 전염성이 있다. 도덕적인 행동을 목격하면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촉발되어 흘러넘친다. 친절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더욱 친절하게 행동하게 된다. 최근 있었던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현상이다. 나도 친절의 전염성을 몸소 체험한다. 친절한 행동에 주의를 온통 집중하며 F노선을 탔던 일주일 이후 나는 더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 쓰레기를 줍는다. 바리스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가 보이지 않을 때 팁을 놓아준다. 이런 작은 행동으로 노벨상을 타거나 성인 군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다. 삼나무 씨앗에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이다. 네. 이 부분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챕터에. 네. 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작은 친절들, 네. 누군가는 시작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게 내가 되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네. 좋아요. 네. 이어가 볼게요. F노선을 오래 타다 보면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친절한 행동은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는다. 밀려왔다가 사라진다. 한참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친절한 행동이 비교적 적다. 하지만 러시아어가 되면 많아진다. 근육질의 젊은 남자가 나이든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여기서 실례합니다. 저기서 죄송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오후 5시보다 정오에 사람들의 마음이 덜 친절한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저 친절할 기회가 더 적은 것이다. 친절은 필요에 맞게 확장한다. 러시아어의 그 필요는 막대한 크기로 부풀어 오른다. 브루클린에 가까워질수록 매 정거장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탑승한다. 유니언 스퀘어역에 도착하자마자 열차는 사람으로 가득 찬다. 나는 이제 단 한 명도 더 올라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올라탄다. 모든 것이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한다. 사람들은 빈자리를 향해 더 빠르게 달려가고 더 빠르게 주위를 스캔한다. 심지어 기관사의 안내 방송도 속도가 빨라진다. 코니 아일랜드행 F노선입니다. 문에 가까이 서지 마세요. 뉴욕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F노선에서 친절을 찾겠다는 내 계획을 말하자 뉴욕의 토박이인 친구 애비가 말했다. 그냥 빠른 거야. 애비의 말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궁금하다. 친절한 행동을 빨리 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친절하려면 반드시 느려져야 하는 걸까? 천천히 만든 요리는 패스트푸드보다 더 맛있고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좋은 철학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저 이 부분 참 좋더라고요. 네. 이게 좀 약간은 느리게 하는 것이 저는 순간에 그 상대방과의 눈빛 교환도 하고 그 과정을 느끼는 시간들이 좀 충족됨을 느낀 적이 많은데 빠른 것보다 느린 게 확실히 뭐랄까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느껴지는 게 많아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좀 그래서 좀 느린 게 좀 더 좋아서 지향하려고 하는 점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 작가가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이어가 볼게요. 열차가 이스트리버 아래를 덜컹덜컹 지나는 동안 나는 속도와 친절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속도를 높이면 친절함은 줄어들까?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어진 사람은 행동거지가 수수하고 말을 느리게 한다라고 말한다. 네. 공자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도 좀 생각이 비슷한데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어가 볼게요. 나는 잘 모르겠다. 물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만큼 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가끔은 빨리 움직이는 것이 더 친절한 행동일 수 있다. 집에 화재가 났다면 군매 같은 소방관과 발빠른 소방관 중에 누가 더 필요하겠는가? 아플 때 꾸물거리는 응급실 의사가 필요한가? 재빨리 움직이는 의사가 필요한가? 만약 내가 과도한 생각이 일으키는 병을 시름시름 앓다 여기 F노선에 쓰러진다면 승객들이 천천히가 아니라 신속하게 나를 도와주길 바랄 것이다. 전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빨리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절이 좀 느린 속도로 전하는 게 상대방도 좀 느낌이 커진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맞지 않은 제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갈게요. 최근 한 친구가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응급 상황을 목격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열차가 역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열차 안에 있던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열차에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은 반사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한 사람은 열차가 역에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문을 잡았고 다른 사람은 기관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응급처치를 했다. 맹자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드러난 연민의 마음을 보고 흐뭇해 했을 것이다. 친절함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잔인함은 학습되는 것이다. 나는 친절한가? 궁금하다. 물론 인도에서 카일라스를 도왔을 때 나는 공자의 인, 즉 아름다운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가 카일라스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니다. 카일라스가 나를 찾았다. 카일라스는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였다. 먼지 쌓인 방 안에서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들을 이유가 없듯 카일라스를 도운 나의 반사적 반응도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는 반사적인 친절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친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반사적인 친절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친절을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누군가는 시작해야 된다. 네. 한 페이지 남았어요. 여자를 보기도 전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녹슨 칼처럼 나를 베어내는 상처 입은 구슬픈 목소리다. 제 얼굴도 원래는 애떼였어요. 여자가 우리 모두를 향해 혼잣말을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얼굴은 원래 애떼였는데 왜죠? 여자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다. 여자가 휘청인다. 돌풍에 휘날리는 것처럼 여자의 커다란 몸이 흔들거린다. 여자의 발밑에서 여자가 불안정한 이유를 발견한다. 처음 봤을 때 나는 여자가 낡은 신발을 신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여자는 맨발이다. 부어오른 기형의 두 발이 기괴하다. 인간의 발 같지 않다. 여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휘청거린다. 돈도 그 어떤 종류의 친절함도 구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가장 최악이다. 이 애매모호함, 나는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느끼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문득 이런 여자가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친절은 힘든 것이다. 우리를 돕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돕고 싶어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다른 승객들도 뉴욕만의 미묘한 방식으로 불편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을 비켜선다. 어떤 사람은 더욱더 빤히 앞을 쳐다본다. 나는 공자의 책에 얼굴을 파묻는다. 여자가 열차 맨 끝으로 간다.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들린다. 옛날엔 내 얼굴도 애떼었어요. 그러다가 여자가 사라진다. 모두가 참고 있던 숨을 내쉰다. 또는 내가 그렇게 상상한다. 고개를 들고 방금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본다. 이런 고통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나는 여자를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말했듯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다. 열차 안에 그 누구도 몰랐다. 그럴 때 친절은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불편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도와주는 게 혹시나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숨죽이고 불편해하는 감정을 안고 있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야 숨을 내쉬는 모두가 눈치 보는 상황. 친절은 힘든 것이다. 친절에는 감정이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교 의례가 필요하다. 결혼과 졸업, 죽음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의식을 치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너무나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의례는 우리를 하나로 모아준다.
의뢰는 우리의 감정을 담을 그릇을 제공한다. 슬픈 여자가 F노선에 열차에 올라탔을 때 우리 승객들에게 그러한 그릇이 필요했다. 아, 하지만 그릇은 없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친절은 힘든 것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 네, 친절은 힘들다.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다. 네, 그렇다. 이 친절을 행할 수 있는 그 순간의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가는 용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때 그냥 이걸 할 걸, 손을 내밀 걸이라는 후회를 할 때가 꽤나 많은데,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멋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가끔 친절을 행할 때도 많고, 좀 어떨 때는 그냥 무심코 넘어갈 때도 있고 한데, 돌이켜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 사색하면서 다음에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나는 그렇게 행동을 먼저 해야지 라는 어떤 다짐과 사색을 했던 케이스에서는 용기가 좀 나가서 행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게 없이는 대부분 주저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을 놓치고 넘어가게 되는. 전 그래서 사실 좀 엉뚱하긴 하지만 이 챕터와 연관지어서 혼자 어떤 내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명상하고 규정 짓고 그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결국은 그냥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작은 용기를 주는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저도 참 멋있게 살고 싶은데 쉽지 않고 제 이익에 어떤 거에 빠질 때도 많고 해요. 그래서 주변 둘러보면 많은 어른들 중에서도 진짜 멋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망치 딱 때려 맞고 멋있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네.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좀 이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오늘 드론 자격증을 따는 날인데 공부를 마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론 공부를 마저 할까? 아니면 책을 읽을까? 한참 살짝 고민하다가 책을 읽었습니다. 드론 공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평소 실력으로 그냥 하면 되겠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봐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책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오늘도 내 안에 어떤 나다움의 감정을 느끼고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뵐게요.